저는 오늘 제 집을 팔았습니다. 가족은 아직 모릅니다. 왜냐고요? 그동안 제 인생은 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낡은 아파트 거실 한가운데 앉아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텅 빈 방 안에 남은 건 오래된 가구 몇 개와 박스뿐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붙잡고 살아온 것들을 스스로 놓아버린 날이었죠. 새벽 5시 반. 나는 알람이 없어도 눈이 뜨입니다.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이지요. 부엌 불을 켜고 냄비에 물을 올립니다. 손녀 도시락을 준비하고 아들 가족이 먹을 아침상을 차리고 세탁기를 돌리고 청소기를 돌립니다. 그렇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내가 이 집에서 살면서 해온 일은 모두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 삶, 내 시간, 내 건강은 뒷전이었죠. 손녀가 어릴 적엔 할머니 고마워요 하며 내 품에 안겨 웃곤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졌고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말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며느리의 냉랭한 목소리가 내 아침을 깨웁니다. 어머니 청소 다 되셨어요? 오늘 친구들 오거든요. 어머니 빨래는 따로 해주세요. 우리 옷이랑 섞이면 곤란해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 집에 살면서도 내 옷은 함께 빨면 안 되는 존재라니. 내가 가족인지 아니면 집안일 담당 직원인지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몸은 점점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허리는 수십 년간의 걸레질로 망가졌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올랐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단호했습니다.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수술하면 집안일은 어떻게 해요? 애들 학원도 챙겨야 하고. 내 건강을 걱정하기는커녕 가장 먼저 나온 말이 집안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나는 가족의 엄마이자 할머니였지만 그들에게는 그저 편리한 도움이었던 겁니다. 수술 당일 나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보호자 서명란은 비어 있었고 간호사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할머니 보호자는 안 오셨어요? 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들 바빠요. 괜찮아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눈물이 고였습니다. 70평생 두려움과 외로움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도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 한 모금 떠줄 사람조차 없었죠.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일까, 가구일까? 며칠 뒤 퇴원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며느리는 현관에서 내 짐을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집안일은 언제부터 가능하세요? 저희도 너무 힘들어요. 허리 수술을 막 마친 내게 가장 먼저 던진 말이 그거였습니다. 나는 잠시 멍해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허리는 여전히 아팠고 몸은 무거웠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내가 언제 다시 노동을 시작할 수 있는지 묻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 한 구석에 앉았을 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정작 나는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하나도 없었고 거실 소파에서도 늘 가장 불편한 구석자리가 내 몫이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엄마, 할머니라는 이름으로만 존재했지 내 이름 박순이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어느 날 밤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요양원 알아보자. 요즘 좋은 데 많대. 그 순간 다리가 풀려 벽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20해 넘게 함께 살며 내 모든 걸 바쳤는데 나는 그들의 자유를 방해하는 짐이었던 겁니다. 그날 이후 나는 서랍 속 깊은 곳에 숨겨둔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수십 년간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모아둔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번 돈, 내 손으로 마련한 집, 이제는 내 삶을 되찾아야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나는 집을 팔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74세 나이에 처음으로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겁니다. 부동산과 계약을 마치고 돌아온 저녁, 나는 부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이제 이 집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낯설고 무겁게 다가왔다. 서랍을 열어보니 오래전 남편이 쓰다 간 낡은 수첩이 나왔다. 순이야, 내가 있어 든든하다. 글씨가 흐릿하게 번져 있었지만 그 말이 나를 붙잡았다. 나는 분명 든든한 아내이자 엄마였는데 언제부터 짐이 되어버린 걸까?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이 여행에서 돌아왔다. 현관문이 열리자 아이들이 뛰어들어와 소리쳤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제주도 진짜 재밌었어요. 나는 웃어주었지만 마음은 어딘가 허전했다. 곧 며느리의 시선이 짐 더미에 꽂혔다. 어머니, 이 짐들은 뭐예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사하려고 싸뒀다.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들이 놀란 듯 물었다. 이사요? 어디로요? 울진으로 간다. 내일 아침에 차가 오기로 했어. 며느리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사라니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이 집을 팔았다. 아들의 손에서 가방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아이들도 놀라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바라봤다.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20년간 쌓인 울분을 꾹꾹 눌러 담아 내뱉었다. 알아서 해라. 그동안 나를 대했던 것처럼. 그날 밤 온 집안이 뒤숭숭했다. 며느리는 거실을 서성이며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고 아들은 말없이 담배만 피워댔다. 아이들은 내 방 문 앞에서 조용히 웅성거리다가 결국 들어오지 못했다. 나는 박스 위에 앉아 텅 빈 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야 진짜 끝이구나.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부엌 불을 켰다. 마지막으로 가족을 위해 밥상을 차려주고 싶었다. 멸치와 다시마로 국물을 내고 된장을 풀었다. 계란을 지단으로 부치고 김치를 정갈하게 담았다. 그렇게 상을 차리면서 문득 눈물이 고였다. 수십 년간 매일같이 반복한 일이었지만 오늘이 마지막이라니. 식탁에 앉은 가족들은 어색하게 숟가락을 들었다. 며느리는 끝내 말을 참지 못했다. 어머니, 정말 이사 가셔야 해요? 아이들 생각은 안 하세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아이들 생각? 내가 이 집에서 누구 생각하며 살았는지 내가 몰라서 묻니? 항상 아이들 핑계로 나를 부려먹었잖아.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었다. 나는 며느리에게 한마디를 더했다.
아이들이 혼란스러운 건 내가 할머니를 가구처럼 취급했기 때문이야. 순간 손주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큰 손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 손을 잡았다. 할머니 보고 싶어서 어떡해요? 나는 손녀의 작은 손을 꼭 쥐며 대답했다. 보고 싶지. 하지만 이번엔 할머니가 먼저 자기 삶을 살아야 해. 저녁 무렵 아들이 조심스레 내 방에 들어왔다. 눈빛이 어딘가 초라해 보였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나는 잠시 그 눈빛에 흔들릴 뻔했지만 곧 굳게 마음을 다잡았다. 준서야, 이미 늦었어. 내가 진짜 바란 건 돈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는데 넌 끝까지 그걸 몰랐지.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방을 나갔다. 그날 밤 나는 박스에 붙은 테이프를 다시 한번 눌렀다. 내 물건은 고작 몇 상자뿐이었다. 옷 몇 벌, 오래된 사진 몇 장, 그리고 남편의 낡은 수첩. 가족을 위해 살았던 세월이 이토록 가볍게 압축된 게 서글펐지만 동시에 홀가분하기도 했다. 이튿날 새벽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이 도착했다. 짐을 옮기는 동안 며느리는 여전히 차갑게 말했다. 어머니, 저희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죠?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내 친정도 있고 너희 힘으로도 살 수 있을 거야. 점잖아. 트럭에 짐이 실리고 문이 닫히자 아들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래. 연락은 하자. 하지만 이젠 내 삶을 살 거야. 트럭이 출발하자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30년을 살았던 집이 점점 멀어졌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이 뻥 뚫린 듯 시원했다. 이제부터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해방감 때문이었다. 울진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코끝을 스친 건 바다 냄새였다. 짭조름하면서도 청량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20년 만에 맡아보는 바다 냄새였다. 차에서 내린 순간 마치 오래된 족쇄가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친구 경희가 소개해준 집은 작은 단층 집이었다. 흰 벽과 푸른 지붕이 눈에 들어왔다. 크지는 않았지만 아담했고 무엇보다 내 이름으로 된 나만의 집이었다. 경희는 문을 열어주며 웃었다. 순이야, 여기 어때? 비록 작지만 공기 좋고 바다가 바로 앞이야. 나는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너무 좋아. 오랜만에 내가 주인인 집에 들어온 것 같아. 짐을 풀고 나니 해가 저물었다. 집안은 낯설었지만 텅 빈 아파트와는 다르게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아린의 반려견도 마치 새로운 세상을 만난 듯 집안을 뛰어다녔다. 그 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부엌에 섰다. 이번엔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밥을 지었다. 달걀 프라이에 김치볶음밥, 그리고 미역국. 소박했지만 내가 먹고 싶어 만든 음식이었다. 숟가락을 들자 눈물이 핑 돌았다. 수십 년 동안 남의 입맛에 맞추느라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이렇게 느긋하게 먹어본 적이 없었다. 밥 한 숟가락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다. 식사를 마치고 바닷가로 나갔다. 파도는 끝없이 밀려왔다 밀려가며 하얀 포마를 남겼다. 나는 모래 위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다. 파도 소리는 마치 자장가 같았다. 그동안 내 귀를 채웠던 건 며느리의 차가운 말,
아들의 한숨, 아이들의 투정이었는데 이제는 오직 파도 소리뿐이었다. 그때 근처에서 산책하던 할머니 몇 분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새로 오신 분이죠? 얼굴이 낯설어요. 네, 어제 이사 왔어요. 아이고, 반가워요. 우리도 다 혼자 사는 처지예요. 혹시 외롭진 않으세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은 전혀요. 오히려 자유로워서 좋아요. 그들은 내 대답에 박수를 치며 말했다. 멋지네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다. 낯선 곳이었지만 이곳 사람들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다. 더 이상 누구네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박순이로서. 며칠 뒤 나는 장을 보러 전통시장에 갔다. 시장은 활기가 넘쳤다. 상인들이 아주머니, 싱싱한 생선 좀 보고 가세요. 하고 외쳤다. 나는 오랜만에 장바구니를 들고 생선을 고르고 채소를 담았다. 계산을 마치자 상인이 말했다. 혼자 사시나 봐요? 네,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요즘 혼자 사는 분들 많아요. 다들 자기 삶 찾으시더라고요.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다. 혼자 산다는 것이 외로운 낙오자의 표식이 아니라 이제는 자유로운 선택일 수도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밤이 되자 집은 고요했다. 처음에는 낯설어 잠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부터는 순이로 살자.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그냥 박순이로. 시간은 조금씩 흘렀다. 나는 작은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다. 상추, 고추, 가지를 심었다. 땅에 손을 대고 흙을 고르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안정됐다. 싹이 트고 잎이 자라나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충만했다. 이웃 할머니들과도 자주 어울렸다. 함께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서로 반찬을 나누기도 했다. 예전 집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여기서는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울진 집을 찾아왔다. 예고도 없이 문을 두드리며 서 있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다. 엄마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문을 열어주었다. 거실에 앉은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울먹였다. 엄마,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장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는데 매일 눈치만 보고 있어요. 애들도 적응을 못하고 그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큰 버팀목이었는지. 나는 조용히 차를 끓여주며 들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졌겠지만 이번엔 달랐다. 준서야, 내가 이제라도 깨달았다니 다행이야. 하지만 나는 다시 돌아가지 않아. 이제는 내 삶을 살 거야. 아들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엄마. 앞으로는 저희가 알아서 잘 살아볼게요. 나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다. 아들이 아직은 미숙하지만 이제라도 자기 삶을 책임지려는 눈빛이 보였으니까. 밤이 깊자 나는 창밖 바다를 바라보았다. 달빛에 반짝이는 파도는 마치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 듯 했다. 수고했어.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도 돼.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그래, 고생 많았다. 이제 진짜 나답게 살자. 울진에 내려온 지도 어느덧 2달이 흘렀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하던 집도 이제는 내 몸처럼 편안해졌다. 아침이면 바닷바람이 창문을 두드리고 저녁이면 파도 소리가 자장가가 되어준다. 하루를 시작하며 커피를 내려놓고 텃밭에 물을 주고 아리와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는 일상이 내 삶을 채워주었다. 예전 같으면 새벽부터 남의 집을 청소하고 돌아오면 아들 집 살림까지 챙기며 땀을 쏟았겠지.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한다. 그것만으로도 세상이 달라진 것 같았다. 이웃들과의 교류도 점점 깊어졌다. 처음 인사를 나눴던 할머니들은 자주 내 집에 들렀다. 시장에서 사온 고등어를 구워 함께 나눠 먹고 집 앞 평상에 앉아 수박을 갈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 모두 나와 비슷한 사연을 안고 있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이도, 자식과의 관계가 멀어진 이도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꺼내놓고 마치 오래전 친구처럼 웃으며 위로했다. 순희 씨, 얼굴이 많이 환해졌네. 처음 왔을 땐 어딘가 그늘이 있었는데.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며 스스로도 놀랐다. 정말 내 얼굴이 환해졌다는 걸 거울을 보며 느낄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익은 글씨가 적힌 봉투가 우편함에 꽂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니 손녀가 보낸 편지였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여름방학 때 놀러 가면 안 돼요? 할머니가 싸주던 도시락이 너무 그리워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손녀들의 해맑은 얼굴이 떠올랐다. 분명 그 아이들은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을 내 곁에 붙잡는 순간 나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될지도 몰랐다. 나는 편지를 가만히 접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보고 싶지 하지만 이번엔 내가 먼저야. 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솟구쳤지만 이번만큼은 흔들리지 않기로 다짐했다. 내가 희생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결국 잘 자라날 것이다. 며칠 뒤 아들이 다시 찾아왔다. 이전보다 수척해진 얼굴에 피곤이 가득 묻어 있었다. 집 안에 들어오자마자 그는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다. 엄마, 죄송한데 혹시 집 한 돈 아직 가지고 계세요? 나는 순간 멈칫했다. 이 말을 들을 거라 예상은 했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니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 그러니? 저희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장모님 댁에 얹혀 살고 있는데 집도 구해야 하고 생활비도 빠듯하고. 나는 아들의 눈빛을 똑바로 바라봤다. 미안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또다시 나를 의지하려는 습관이 숨어 있었다. 준서야, 내 집은 이미 끝났어. 그 돈으로 나는 내 노후를 준비했단다. 그리고 그건 내 인생을 위한 돈이지 다시 너희를 위해 쓸 돈이 아니야. 아들은 고개를 떨구며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내 마음은 쓰라렸지만 예전처럼 무너질 수는 없었다. 나는 차분히 덧붙였다.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 서야 해. 엄마는 평생을 너희를 위해 살았어. 이제는 너희가 엄마 없이도 잘 살아야 해. 아들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집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공허하게 울렸다. 나는 한동안 의자에 앉아 심호흡을 했다. 분명 내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들을 걱정했지만 이번만큼은 선을 지켜야 했다. 그날 밤 바다로 나갔다. 달빛에 물든 파도는 유난히 반짝였다. 나는 모래 위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 선택이 옳았을까? 하지만 곧 답이 돌아왔다. 파도는 밀려왔다가 다시 흘러가면서도 결국 끝없이 되돌아온다. 내 삶도 그렇다. 수십 년을 가족에게 바치며 흘려보냈지만 이제라도 나에게 돌아왔다. 늦었지만 괜찮았다. 나는 바다를 향해 속삭였다. 나는 이제 누구의 짐도 아니야. 나는 나야. 박순이. 다음 날 나는 이웃들과 함께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바닷가에서 작은 잔치를 열었다.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삼아 함께 웃고 노래했다. 내 손에 쥔 상추 한 장이, 내 앞에 놓인 밥 한 그릇이 이렇게 값지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다. 울진의 하늘은 높고 푸르렀다. 나는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운 사람처럼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다짐했다. 흔들리지 말자. 이번엔 절대 돌아가지 말자. 내 삶은 이제 내 것이다. 울진 생활에 어느 정도 익숙해질 즈음 나는 뜻밖의 손님을 맞이했다. 여름방학을 맞은 큰 손녀 민지가 집을 찾아온 것이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땀에 흠뻑 젖은 얼굴로 서 있었다. 할머니, 민지는 나를 보자마자 품에 안겼다.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엄마랑 아빠가 맨날 싸워. 집이 너무 답답해. 그래서 할머니한테 오고 싶었어. 나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아이가 느끼는 혼란과 불안을 고스란히 안고 있었다. 민지를 꼭 껴안으며 속삭였다. 괜찮아, 민지야. 여기선 내가 편히 있어도 돼. 민지는 며칠 동안 내 곁에 머물렀다. 아침이면 바닷가에서 조개 껍데기를 주우며 웃었고, 저녁이면 내 옆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졸랐다. 아이의 웃음은 내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가족에게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구나. 아이들과의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구나. 그러나 며칠 뒤 며느리의 전화가 걸려왔다. 날 선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민지가 집에 없어서 경찰에 신고할 뻔했어요. 얘가 혼자 찾아온 거다. 난 잡아온 게 아니야. 어쨌든 당장 보내주세요. 애가 여기 있으면 집안이 더 엉망이 돼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지는 곁에서 울먹이며 말했다. 할머니, 나 집에 가기 싫어.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지야, 할머니도 내 마음 알아. 하지만 내 집은 결국 엄마 아빠랑 함께 있는 곳이야. 할머니가 대신 살아줄 순 없어.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눈물을 닦아주며 마음속에서 또 하나의 결심을 다졌다. 나는 아이들을 위해 다시 희생할 수 없다. 다만 아이들이 언젠가 자라면 할머니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며칠 후 아들이 직접 아이를 데리러 울진에 내려왔다. 문 앞에서 그는 한참 서성이다 들어왔다. 엄마, 미안해요. 애가 여기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어요.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이 마음이 그만큼 힘들다는 거지. 너희가 잘 챙겨야 한다. 아들은 눈치를 보며 말을 이었다. 엄마, 우리 다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아이들도 원하고, 저희도 솔직히 버겁고. 그 순간 내 마음은 크게 흔들렸다. 아이가 울며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다고 매달리는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단호해야 했다. 준서야, 그 말은 하지 마라. 난 다시 돌아가지 않아. 내가 거기로 돌아가면
우린 또 예전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넌 내 책임을 다하지 않을 거고, 난 또 희생하게 되겠지.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알겠어요. 엄마는 변하지 않으시겠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번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아. 민지를 돌려보낸 그날 밤, 나는 한참을 울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귀에 맴돌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은 후련했다. 이제 나는 내 선택을 끝까지 지켜낸 것이다. 며칠 뒤 마을에서 작은 축제가 열렸다. 이웃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나는 깨달았다. 내 삶은 이제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로만 불리지 않는다. 이곳 사람들에게 나는 그냥 순이 씨였다. 그날 밤 달빛 아래 바다를 바라보며 나는 속삭였다. 잘했어, 순이야. 이번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어. 가을 바람이 울진 바닷가를 스쳐 지나갔다. 여름 내내 푸르렀던 파도는 이제 한결 차분해졌지만 여전히 끊임없이 밀려왔다. 나는 매일처럼 아침 일찍 바다를 찾았다. 파도는 여전히 같은 리듬으로 다가오고 모래사장은 여전히 나를 맞이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예전과 달리 훨씬 더 단단해져 있었다. 울진에 내려와 처음 몇 달은 외로움과 두려움이 나를 괴롭혔다. 가족 없이 홀로 산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나는 안다. 외로움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내 발걸음을 내가 선택하며 산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나를 필요로 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놀다 들렀고 이웃들은 내게 반찬을 나눠주며 함께 밥을 먹자고 했다. 나는 손재주가 좋아 작은 바느질 일을 시작했는데 동네 사람들은 옷을 수선해 달라며 줄지어 찾아왔다. 그 일은 돈이 되지 않아도 좋았다. 사람들에게 순이 씨, 솜씨가 제일 좋아요라는 말이 나를 살게 했다. 마을회관에서는 새 모임이 생겼다. 이름하여 바다글방. 나처럼 혼자 사는 이웃들이 모여 자기 삶을 글로 남기는 모임이었다. 종이에 펜을 잡고 나는 내 인생을 다시 꺼내 적기 시작했다. 글자 하나하나에 지난 세월의 눈물이 묻어났지만 동시에 앞으로의 희망도 담겨 있었다. 내 글을 읽은 한 이웃이 내 손을 꼭 잡았다. 순이 씨, 참 용기 있으시네요. 우리 다 똑같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글로 꺼내놓으니 숨이 트이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충분했다. 어느 날은 정전이 나서 온 마을이 깜깜해졌다.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나는 촛불을 켜고 옆집 할머니에게 따뜻한 죽을 끓여다 드렸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삼삼오오 내 집에 모였다. 다 같이 모여 앉아 촛불빛 아래에서 음식을 나누니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마음이 따뜻해졌다. 누군가 농담처럼 말했다. 순이 씨 집은 이제 바다마을 사랑방이네. 그 말이 내 가슴을 울렸다. 예전에는 내 집이 있어도 내 자리가 없었는데 이제는 작은 집이라도 사람들이 모이고 웃음이 나는 곳이 되었다. 겨울을 앞둔 어느 저녁, 손녀 민지에게서 또 편지가 왔다. 할머니, 그때는 미안했어요. 저는 할머니가 자기 인생을 사셔야 한다는 걸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나도 크면 할머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었다. 내가 지켜낸 선택이 아이에게도 전해졌다는 사실이 벅찼다. 희생이 아니라 본보기가 된 것이다. 설 무렵 친척이 전화를 걸어왔다. 순이야, 그래도 명절인데 아들네 집 가야지 않겠니?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니야. 나는 이제 내 집에서 내 명절을 보낼 거야. 대신 이웃들과 함께 할 거야. 그 순간 가슴속 어딘가에서 묶여있던 끈이 풀리는 듯 했다. 나는 더 이상 의무와 체면에 끌려가지 않았다. 봄이 다가올 무렵 손녀 민지가 나를 보러 왔다. 아이는 수줍게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 저 이번에 학교 글쓰기 대회에서 상 받았어요. 주제는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저는 할머니 얘기를 썼어요.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이의 눈 속에서 나는 가정부 같은 할머니가 아니라 본받고 싶은 사람으로 살아 있었다. 그날 저녁 민지는 바다 글방에서 내 옆에 앉아 자기 글을 읽어주었다. 사람들은 박수를 보냈고 나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나는 확실히 알았다. 내 선택은 옳았다. 나는 박순이라는 이름을 커다랗게 적어 작은 액자에 넣었다. 거실 한쪽에 두고 매일 바라보며 스스로 다짐했다. 순이야, 이제 내 인생은 내 거야. 남은 날들은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라. 우연히 마을 라디오 방송에 초대받아 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진행자가 마지막에 물었다. 할머니, 앞으로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나는 웃으며 답했다. 앞으로는 할머니도 어머니도 아닌 그냥 박순이로 살고 싶습니다. 스튜디오 안에 있던 모두가 박수를 쳤다. 그 박수는 내 인생이 처음으로 인정받는 순간 같았다. 시간은 흘러 여름이 다시 다가왔다. 나는 바닷가에 앉아 파도를 바라봤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오고 여전히 밀려나갔다. 나는 파도에 맞서 걷다가 이내 파도와 함께 걸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는다. 나는 나다. 박순이.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